여보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 전화가 끊긴 뒤로도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귀에는 숨소리 같은 잔향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잘못 걸린 전화라고 넘기기엔 느낌이 너무 또렷했고 무엇보다 상대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나를 확인만 하고 사라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는 기분 나쁜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굳은 동상처럼 핸드폰을 귀에 댄 채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액정의 불빛이 꺼지고 주변이 어둠에 잠겼지만 기이하게도 귓가에는 축축하고 느린 숨소리 같은 잔향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10초의 침묵이 있었고 상대는 번호를 잘못 눌렀을 때의 당혹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들숨과 날숨 사이의 미세한 떨림을 통해 자신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알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처음 그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고 무미건조한 문장이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자마자 메시지는 읽혔고 그 직후 번호는 수신 거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연결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나는 평생을 가정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그 다음엔 시어머니 병수발과 집안일이 일상이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55이 되었고 그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참이었죠. 그래서인지 이 알 수 없는 신호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제야 겨우 여유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유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전화 이후 남편의 일상이 아주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주말마다 나가던 등산 동호회 일정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주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평일에도 가볍게 운동을 다녀온다며 집을 비우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상한 건 돌아온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등산을 다녀왔다기엔 옷이 너무 깨끗했고 땀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이었지만 그때는 괜히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갑자기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설명하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은 유독 아기용품 코너에서 발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유모차와 아기옷, 장난감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손주도 없었고 주변에 선물할 아기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기용품을 바라보던 남편의 표정은 낯설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홈쇼핑 채널에서 보석 방송에 집중하며 가격을 메모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처음의 전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괜히 예민해진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우편함에서 발견한 낯선 봉투가 모든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 없는 봉투 안에는 카드와 함께 작은 보석 케이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유심히 보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그 봉투를 챙겨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목걸이는 끝내 내 목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다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영수증에는 고가의 유아용 카시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배송지는 경기도의 어느 신도시 아파트였습니다. 이름 없는 목걸이와 아기용품, 그리고 수신 거절된 번호. 모든 파편이 하나의 잔혹한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그치지도 않았고 차분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더니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스팸 전화에 의미 부여하지 마. 나이 들더니 당신 정말 예민해졌네. 그 말투에는 이해 대신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태도는 집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인들의 연락이 뜸해졌고 모임에서의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이 주변에 아내가 갱년기라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며 소문을 내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는 의심을 한다며 자기를 들볶는다고 걱정하는 남편의 얼굴로 나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라 지켜볼 때야. 감정적으로 나서면 다 잃어. 그 말은 차갑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 준비를 끝냈던 것이죠.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더 조용히, 더 차분하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전보다 더 일상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묻지 않았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마음속에 기록했습니다. 날짜와 상황, 작은 변화들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시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는지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제 앞에서도 누군가와 다정하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뻔뻔함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 눈으로 그 실체를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우연처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외출한 날, 나는 그가 자주 통과하던 톨게이트 근처 신도시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남편이라는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고 여자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유모차를 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아기용품, 보석, 수상한 외출, 침묵 전화까지 모든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정서불안자로 몰아가며 바깥에서는 완벽한 아빠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바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실을 확인했기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 조용히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마트에서 찍힌 그들의 행복한 가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부정하려 했습니다. 합성이라며 큰 소리를 쳤지만 동영상까지 나오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 여자는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변명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자신을 숨막히게 해서 정이 떨어졌다는 궤변까지 늘어놓더군요. 저는 그를 단순히 불륜으로 이혼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업계에서 도덕성을 무기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법인카드로 상간녀의 아기용품을 사고 공금을 유용해 월세를 내준 증거들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남편의 회사 감사팀에 모든 자료를 제보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남편을 동정하던 지인들은 경악했고 회사에서는 즉각 해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화목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던 그의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욕설을 퍼부었지만 저는 그 녹음조차 차분히 저장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제 명의로 돌리는 최종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25년 동안 그가 저를 기만하며 축적했던 분은 그렇게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남편은 짐 가방 하나만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행복하다고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남편이 그 여자에게 돌아갔을 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 여자가 원한 건 성공한 임원 성준이지 전과자 성준이 아니었습니다. 돈줄이 끊기자마자 그 여자는 아기를 데리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남편은 이제 서울 변두리 원룸을 전전하며 술의 의지에 산다고 들었습니다. 한때 업계를 호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이제 제게 사과를 건넸지만 저는 그들을 예전처럼 신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덧없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될 즈음 저는 그 처음의 침묵 전화 발신자를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번호의 주인은 남편의 회사에서 오랫동안 비서로 근무했던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녀를 직접 만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식과 횡령, 그리고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통화 내용을 듣고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직접 폭로할 용기는 없었지만 제가 진실에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숨소리만 들려주는 신호를 보냈던 것이죠. 누구세요? 라는 문자에 대답하지 않은 것도 제가 스스로 주변을 돌아보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 기만 속에서 말라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의 침묵의 신호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삭제하며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냈습니다. 이제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의심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55, 늦었다면 늦은 나이지만 저에게는 충분한 자산과 소중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잊고 살았던 화가의 꿈을 다시 꺼냈습니다. 작은 갤러리를 열었고 매일 아침 햇살이 가득한 캠퍼스 앞에 앉습니다. 사람들은 제 그림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모진 폭풍우를 견뎌내고 뿌리 내린 나무의 단단함이 제 붓끝에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편의 소식은 이제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타인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복수의 끝은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밀어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인생에서 깨끗이 지웠을 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저만의 공간에서 차를 마시며 평온을 누립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이 고요함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휴식임을 압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부정한 돈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가끔 핸드폰이 울려도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번호가 떠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진짜 평온이었습니다. 침묵으로 시작된 그 기괴한 예고는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지만 결국 그 지옥을 뚫고 나온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신호는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위협이 아니라 당신을 가둔 거짓의 벽을 부수라는 구원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버티고 기록하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세요. 제가 증명했듯이 버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택권이 돌아오고 진실은 어떤 침묵보다도 강렬하게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저 영주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